한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11차 시 오늘 또 함께하게 될 이상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정갈래란 무엇일까라는 영상을 보고 마쳤는데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오늘 우리 첫 번째 단원 서정갈래 중에 시인 향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정갈래는 작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문학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어떤 언어로 표현한다? 운율이 있는 언어와 함축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양식을 우리가 서정 갈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가 대표적인 서정 갈래의 대표적인 갈래라고 했는데요. 이 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시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뭐 엄마는 예쁘다, 아빠는 잘생겼다, 동생은 못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쓸 때 대신해서 이 시를 읽어준다 또는 말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자, 이 시적 화자는 대부분 작가의 대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글로 씀으로써 이 시적 화자라는 가상의 대변인을 두는 거니까요. 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성 요소는 첫 번째는 시적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을 대신해서 전달해 주겠죠. 자, 그 다음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운율이라고 했죠. 운율. 운율은 시 속에서 느껴지는 리듬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인기 있는 힙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힙합 랩 가사를 보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라임을 맞춘다거나 또는 뭐 플로우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율이란 것이 있는데 운율의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반복입니다. 반복. 글자를 반복하든 문장을 반복하든 단어를 반복하든 반복이 무조건 운율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심상인데요. 심상은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심상에는 우리가 5가지 심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촉각적 심상, 그 다음에 후각적 심상, 그 다음에 미각적 심상, 그 다음 청각적 심상이죠. 자, 특이하게 이 시 속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감각적 이미지가 무엇이냐면요.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키는 것을 우리가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2개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푸른 종소리라는 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종소리 자체는 우리가 어디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인가요? 종소리는 그렇죠.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각적인 심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푸르다라는 시각적인 색채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언어로는 가능하죠. 실제로는 푸른 종소리라는 걸 우리가 보거나 느낄 수는 없지만 이 시적으로는 이 푸른 종소리라는 감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전이시킨 것을 우리가 무슨 이미지라고 그러냐면 공감각적 이미지 또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뭐 딸랑딸랑 울리는 소의 뭐 종소리 뭐 이렇게 이런 시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소의 종소리 같은 경우도 귀로 들리겠죠. 딸랑딸랑 울리는 소의 종소리. 그래서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또는 뭐 붉게 타는 저녁 노을이라는 시구가 있다 해도 이 저녁 노을 마찬가지 붉게 타는 그 해질녘의 그 빨간 모습 이런 것들 시각적 심상으로 느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쓰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의 구성 요소 3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적 화자, 두 번째는 운율, 세 번째는 이미지, 심상입니다. 자, 이 시는 뭐랑 비슷하다고요? 노래, 가사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노래 가사처럼 리듬감, 운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생한 어떠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이 이미지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그 노래 말 속의 주인공, 시적 화자가 있죠. 이 시적 화자는 당연히 가수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이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 속에는 어떤 글자, 시구, 시어 등 이런 시 속의 언어들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시 속의 언어들은 함축적인 언어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함축적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한 가지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 속에 하늘, 별, 밤, 바람,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 시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걸 사전을 찾아가면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시 속의 언어는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달이라는 것이 좋냐 나쁘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시의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 시어에 좋은 수식어가 붙어 있다면 또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서술어가 나는 달밤이 좋아라 이 좋아라라는 구체적인 긍정적인 서술어가 있다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일 거고요. 나는 달밤이 싫어라 어둑어둑한 무서운 달밤이 싫어라 하면은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거는 보편적인 해석 방법은 아니지만 시 감상의 팁을 마지막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이걸 꼭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를 감상할 때 시도 무엇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시도 글이다. 시도 그냥 사람이 쓴 글이다. 그러면 일단 글이니까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글을 읽고 글쓴이가 왜 이 글을 썼을까? 무슨 생각으로 썼을까? 결국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해석의 첫 번째 팁은요. 제목에 염두를 두자. 염두는 여러분들 정수리를 말이요. 항상 제목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 핵심적인 주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중심 소재가 제목에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목을 해석하는 것도 또 제목에 중심을 두고 해석하는 것도 매우 시 감상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시적 화자가 항상 나온다고 했어요.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화자의 이야기 그리고 화자의 정서, 화자의 상황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다른 말로 처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항상 파악하며 읽자라는 겁니다. 이 화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무슨 기분이고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둡시다. 자, 세 번째 팁은요. 항상 이 주제의식과 연관된 표현 방법을 이해하자. 우리가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활유법 등등등 대유법부터 해서 이런 표현 방법만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표현 방법이 이 주제의식을 드러내는데 어떤 효과를 주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수능이나 어떤 문제에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가지고 무슨 상황과 무슨 상황을 서로 유사한 상황에 비유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그 명칭 자체를 쓰진 않는다는 겁니다. 직유법이나 은유법 같은. 자, 그래서 항상 주제의식과 연관해서 표현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주제를 어떻게 찾는데 이거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화자의 이야기, 정서, 상황을 항상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주제의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표현 방법을 이해해야 되고요. 마지막은 이 화자의 상황과 이 정서가 결국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가입니다. 자, 문학이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가치로운 경험을 언어로서 표현한 형상화한 예술이라고 했죠. 그러면 분명히 작가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 경험을 토대서 느낀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이 작품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화자의 상황이나 시 속에 드러난 정서가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가. 뭐 비판할 수도 있겠고 긍정할 수도 있겠고 또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겠죠. 이 시의 주제를 항상 우리 삶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뭐 예를 들어서 시어 중에서 뭐 바람은 긍정적인 의미니 뭐 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또는 뭐 겨울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동그라미 세모 쳐보자 이거를 단어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시의 맥락을 통해서 시어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맥락이란 거는 쌤이 아까 말했듯이 수식이라든가 서술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부연 설명해주는 부분이 반드시 시에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면서 시를 해석한다면 마찬가지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어려운 이유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언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간결하게 쓰기 때문에 시를 해석하기 어렵지 결국엔 힌트는 다 시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문학은 인간의 삶에서 태동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처음에는 이 자습서 같은 해석 능력이 안 되겠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석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자습서 없이도 여러분들이 대강의 의미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시를 읽는 꿀팁과 함께 우리 향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정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 서정갈래의 특성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시가 대표적인 갈래였다. 그 다음에 그 시 속에는 작가를 대변하는 시적 화자가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운율이 느껴진다. 리듬감. 그다음 네 번째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심상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특성이 있었고 또 함축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를 해석할 수 없고 시의 맥락이나 또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에 따라서 우리가 시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야겠죠. 우리 향수. 그다음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자, 시도 마찬가지 운율, 심상, 화자가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가지고서 어떠한 시의 주제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떼서 뭐 이건 표현 방법이 뭐가 있어 또는 운율 형성 요소가 무엇이 있어 이렇게 따로따로 외워서 암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를 같이 보면서 우리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생각여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소월 씨 엄마야 누나야의 곡을 붙인 노래이다. 자, 원래 시죠. 엄마야 누나야 발음이 계속 세네요. 여기에다가 음을 붙인 노래인데 이처럼 시가 노래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엄마야 누나야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이것이 노래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래로 불리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죠. 노래로 불리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리듬감이 느껴져야겠죠. 노래하고 시가 비슷한 이유는 어떤 리듬감, 운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운율은 무엇을 해야 생긴다? 반복을 해야 생긴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엄마야, 누나야, 뭐뭐 하자,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두 개의 문장이 반복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운율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만약에 시였다면 우리가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첫 년과 마지막 년이 같다.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수미상관 구조. 자, 그 다음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자, 그러면 뭐뭐에는 뭐뭐하고 뭐뭐에는 뭐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반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을 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아니고 강변 살자 이렇게 읽죠.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그 다음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갈잎의 노래 이렇게 안 읽죠? 갈잎의 노래. 다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여기서 나타난 특징이 뭘까요? 한 줄이 몇 번씩 끊어읽혀요? 3번씩 끊어읽히죠. 한 행을 읽을 때 우리가 3번씩 끊어읽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3음보율이라고 합니다. 음보율. 음보율. 읽었을 때 나타나는 운율을 우리는 내재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3음보로 끊겨서 읽히기 때문에 이 리듬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읽으면은 전혀 리듬감이 없게 된다는 거죠. 향수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짖을 때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여러분들 그러면 모두 잘 읽어봤죠?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향수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서 작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